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사회복지사 한대훈입니다. 올해 24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작년에도 제가 이 사회복지 제도, 암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를 알려드렸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바뀐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병이 왔을 때 참 어렵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서의 도움들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우리 암 환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런 암이라는 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어찌 해서도 이걸 지나갔는데 그 뒤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컨텐츠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죠. 이게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꼭 알아야 될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인 제도인데요. 이건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몰라도 돼요. 암 환자라면,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이시라면 당연하게 우리가 본인 일부 부담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치료비를 내잖아요. 그럼 치료비를 내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어느 부분이 반영이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급여 부분에 해서 급여 부분은 일부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일부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암 환우라면 본인 부담금을 5%. 그러니까 급여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제 비급여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 비급여 부분 중에 사실 여기 좀 자료가 선택진료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이랑 그 외의 것들 이제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5년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5년이라고 하면 암 완치를 보통 5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상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내가 얼마만큼 내면 그 나머지 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준다, 이런 뜻인데 아까 말하는 급여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국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에서 책임을 져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득에 따라 그 방법, 어떻게 보면 부담 수준, 얼마 금액을 넘어가면 책임져 준다,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일수록 그게 금액이 좀 적고, 월급이 많으신 분, 소득이 많으신 분은 그게 좀 넓고,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에 한해서 올해가 아니고 다음 연도에 보통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여 항목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내용들인데요. 보통 지원 제도, 복지 제도는 나이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소아라는 의미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지원금도 크고 또 지원 기준이 되는 부분들도 좀 높은 편, 완화된 편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20%, 최고재산 300%. 또한 아이들, 이 소암, 아이들 중에 암에 걸린 아이들을 지원하는 이 지원 사업은 국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많이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좀 이 복지제도를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겁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누구나 이제 월급이나 뭐 어떤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죠.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가장 없는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 이분들을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중위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중위소득은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120%인 경우는 680만 원인데 보통은 570만 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성인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 성인에 대한 복지제도 설명을 더 듣고 싶어 하실 텐데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런 암이라는 병이 왔을 때 그럼 당장의 치료비를 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사실은 예전에는 보건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보건소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구청 이런 데서 더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보다는 다른 지원 체계가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차상위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넘어가면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라는 것은 여기서 보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의 치료비를 경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본인부담 경감입니다. 낮추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일반 분들은 이렇게 내는데 이렇게 낸다. 그래서 깎아지죠. 5%에서 0%로. 근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의 50%. 그러니까 아까 제가 4인 가구는 570만, 60만 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50%가 28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사실은 내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옛날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여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위기에 있어. 난 지금 치료를 받을 돈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제일 먼저 도움을 받을 곳은 바로 여기 보시면 긴급지원제도입니다. 긴급지원제도는 여기 이제 대표적인 대표번호가 있는데 아까 말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중위소득 75% 그리고 재산 기준. 그래서 얼마만큼 도와주시냐? 300만 원까지 도와주시고요. 최대 2회까지 도와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환질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암이라는 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때 없을 때 이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찾아가시는 것보다 전화로 상담할 수 있고요. 전화로 상담하면 관련된 담당자를 연결시켜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입원했을 때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원하기 전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 여기를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첫 번째 위기적인 상황, 내가 당장 수술비가 필요할 때 근데 긴급지원은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지역마다 또 혜택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서울과 경기도가 조금 특별한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서울형 긴급복지재원제도는 여기가처럼 100만 원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사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는 경기도의 거주민, 여기서 전입 6개월 경과, 그러니까 뭐 경기도민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6개월은 지나야 된다는 뜻이죠. 그때 이제 비급여 부분에 300만 원, 또 특별하게 여기는 간병비를 300만 원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항암 치료도 3회 총 300만 원까지 지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에 내가 수술비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내가 어찌어찌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치료를 받으면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난 더 위기적인 상황이 또 앞으로도 계속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도움받기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민간에서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암보험도 가지고 계시고 실손보험도 가지고 계신데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시냐? 이거는 내가 어찌어찌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근데 다음에도 이런 치료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달라졌나? 중요한 건요. 이거는 옛날엔 중증 질환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입원 외래 모든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선별급여 이런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처음 이 제도가 있을 때는 50%만 했는데 지금은 소득에 따라 8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금액도 옛날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 원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주 비싼 치료죠, 비싼 치료. 뭐 수술도 비싼 것도 있고 약도 비싼 거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환자분들은 이 약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런 비싼 비급여 치료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신청하냐? 중요한 건 여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이 번호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기다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청 기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심사 기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 신청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준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건강보험료 기준.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요. 기준 중위 소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기준 중위 소득이 100% 이하. 4인 가족으로 말하면 한 5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있는 분들이 이제 할 수 있고 또한 재산 기준은 과세 표준의 7억 원 이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말씀드릴 때 난 안 될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별 심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심사 제도는 어려운 분이신데 심사를 통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몇몇 치료들은 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요즘 많이들 받고는 계시지만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든가 다른 여러 제도, 치료비들은 제외가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보호자 실제 간병비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된다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긴급 의료비 지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려움은 어쩌어쩌 해서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내가 암이라는 병으로 해서 큰 어려움을 닥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치료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때 뭘 이용하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암이라는 거는 치료비만의 문제는 아니죠. 생활의 전체적인 걸 바꿔놓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걸 도와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계지원입니다. 생계지원은 대표적인 사업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나의 삶의 기초를 책임져 준다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이런 암이라는 사기 위기적인 상황이 났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 가냐? 여기 보신 거죠. 행정복지센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이제 심사 기간이 있지만 당장 위기적인 삶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몇 개월간의 생활비 또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생활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 돌봄을 도와주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그리고 제가 암관리 사업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거죠. 사실 대표적인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사실은 이건 암이랑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암이 걸리는 상황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랑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료 중에 여기에 혜택을 보기는 어렵고요. 치료가 종결된 거나 중단되었을 때 이거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내가 알아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보고 그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은 사실은 암이 꼭 장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암 치료를 받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장애인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장애활동지원제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진료보는 의료진들한테 장애가 되는지 여쭤보셔서 장애가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터나 가서 이것들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암과 희귀질환은 사실은 뭐 동일하진 않지만 여기 보시는 몇 가지 질환들은 희귀질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들을 신청해 보실 수도 있고 혜택은 뭐냐? 본인 부담금을 좀 감면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국민연금 대 장애연금은 아까 말씀드리는 장애인복지부 장애와는 조금 다르고요.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혈압 조절기, 그러니까 조면세포 이식이라든지 암으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이런 때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안 다루지만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에서는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암 치료 중에는 사실은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보면 우리 같은 이제 암 치료 받는 분도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병원에서 이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얘기한 거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보면 세금 낸 거를 돌려받는 그런 장애인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사회복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암 생존자 통합지휘 서비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4개의 센터가 있고요. 여기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사회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암 생존자 통합지휘 센터로 문의하셔서 관련된 상담도 받으시고 또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말기 암 환자 지원, 사실은 이제 암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완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할 때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명의료 계획서라든가 사전연명 의향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준비해 보셔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는 일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내 치료 중에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삶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데 이 호스피스 도움이 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 여러 병원들이 있고요. 거기서는 이렇게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런 병원들도 필요한 경우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런 서비스들을 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말씀했는데 민간 후원에서도 민간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치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여러 기관에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계시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또 특별히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에 IBK 행복나눔재단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산재단 SOS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긴급지원과 같이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여기 있는 거 잘 보시고 이용해 보시고요. 또 한국혈액암협회에서도 환자분들 돕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 긴급의료비 지원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어찌어찌해서 이 어려움을 이겼다. 그럴 때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계속된다. 그럴 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런 치료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힘들다 그러면 이 동영상 중단하시고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실 겁니다. 그분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어려움도 도움을 드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한번 상담을 좀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 이 자료는 저희 병원의 김우현 사회복지사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화면 보시다가 민간 후원기관 그 표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정지시켜 놓고 저기 한번 연락해 봐야지. 그런데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